나라가요. 지금 완전히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공군 전투기가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폭탄을 엉뚱한 데 떨어뜨려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게 학교나 병원 같은 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참 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민감 국가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나라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아니면 뭐 상당히 절차를 좀 복잡하게 바로바로 이게 지금 수십 년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한테 할 일입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조차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11일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조태열 장관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외교부는 이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민감 국가 목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에너지부와 밑에 산하 국책연구소 17개 연구소의 어떤 정보라든가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적인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민감 정부가 아니고 둔감 정부죠. 이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한 에너지부 산하에서 발표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그 주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 가까운 나라들 또 정보가 잘 통하거나 아니면 보호가 되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약을 두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지금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주로 보면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할 때는 같이 하는데 특별히 제약을 두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친한 국가들. 근데 지금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면 그걸 좀 더 많은 절차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국가 목록을 보세요. 저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리비아, 그다음에 수단, 쿠바, 시리아, 이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면 뭐 중국이란 나라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 뭐 친미적이라고 제 표현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니까 대만 정도만 들어 있어요, 지금. 대만은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런 나라들의 우리나라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오로지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모든 거 다 주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시점에 약간 논란이 있긴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미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 언론은 또 그렇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로이터 통신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이 마지막에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바이든 날리면 또 열받은 거 이걸로 한 것 같아. 바이든 날리면은 바이든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결정된 게 계엄 이후예요. 1월로 지금 예측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저렇게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러다 잘못하면 정말 극우적으로 가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나라와는 뭐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연구 교류하고 이런 거 위험해. 잘못하다 우리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민감국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북한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민주주의가 쇠퇴한 나라. 그런 나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민감국가 목록에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게 지난 1월 초거든요.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지난달 26일에 안덕근 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거기에서
백악관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대요. 그러고 만나고 왔는데도 네. 몰라. 네. 모르고 온 거예요. 네. 왜간 거예요? 민간 국가니까 알려주지 않은 거죠. 저 나라는 이제 그런 고급 정보를 장관급이 오더라도 알려주지도 그럼 않은. 이제는 가서 뭐 하고 온 겁니까? 그러게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하나가 미국 그 새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도 우리나라를 지금 아시아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갔다가 괌 지역만 갔다가 우리나라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현재로서는 상대하지 않아야 될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셈인 거고요. 오늘 발표된 자료들 중에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이 발표했는데 한국이 또 민주주의 순위가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낮서서 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국가 한 170개 국가를 4단계로 지금 나눠서 분류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맞지만 권위주의 경고로 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또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신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스웨덴 연구소에서는 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에 하나로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된 국가에 어떤 국가들이 들어가냐면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위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살림살이 그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다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12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나라가 추락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에 벌어지지만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은요. 진짜 뭐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자의 주변에서 부안했던 자들, 그리고 그 지난 정권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나 나라의 앞길은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이익만 따졌던 자들, 이거 뭐 단죄의 범위를 넘어서서요. 다 도려내고 다 이 아픈 부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까지 앞으로도 정말 길고 오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마 칼님, 영업사원 1호의 기막힌 활동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다. 아니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은 우리 최고의 동맹국이잖아요.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도 미국은 최고의 동맹국이라 하고 집회 때도 미국 성조기 들고 나가는 거 보면 최고의 동맹국한테 우리가 사실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왜냐? 이 불법 비상계엄이 한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이 민간국가 이루어진 것도 12.3 계엄 관련해서 동맹국인 미국에 어떠한 통보나 언질도 하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뭐 미국 측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받지도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이제 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도 이 민간국가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의 망동들이에요, 망원들.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여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핵무장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장성세 부리고.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핵무장론이 이른바 그럴듯하게 뭐 그 극우들을 자극하고 모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과 갖고 있는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또 탈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 제재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국민의힘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 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에 민간 국가가 이제 발효가 되게 된다면 사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 한미 협력이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경제에 무너지는 것에 동조를 무너진 것에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일을 이 윤석열과 윤석열 집단들은 그동안 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민간 국가 지정 관련해서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것만 뿐일까요?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이건데 이것뿐일까 과연? 뭐든지 잘못되면 다 전 정부 탓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뭐 3년이 됐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 정부 탓을 못하는 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윤석열의 바로 핵무장 발언 때문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핵무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비확산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에너지부가 이거 한국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석열은 사실 이번에 내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덤을 팠는데 그 전에도 해온 일을 보면 탄핵할 사유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10,000가지가 넘어요. 이런 자를 우리나라가 참 데리고 있었던 것부터가 불행한 일이죠. 정말로. 그런데도
너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판에 지가 스스로 화약을 쥐고 불러 뛰어들었는데 지금 검찰 개들이 이렇게 뭐 지저대면서 막아주고 있지만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지가 스스로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번에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정리돼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거의 나라를 재건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재건의 가장 큰 적이 저는 그 사이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그렇죠. 종교도 그렇죠. 사이비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최진봉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호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광훈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비는 뭐냐? 가짜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닌 사람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성경 이야기는 안 할게.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이비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라고 하면서 비트는 거죠. 그게 사이비죠. 이게 가짜보다 더 나쁜 놈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지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벌을 받고 있는데 마치 뭐 고난을 주신 양 뭐 이따위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아니죠. 개죠, 개. 개 짖는 소리 하는 거예요. 참사랑님 죄송한데 정광훈이도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아, 준비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 이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윤석열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야. 이건 그런거하고 말입니다.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웃기고 아니 목사라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게 고난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본인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건데 윤석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저런 거예요.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윤석열은. 윤석열이 지금 비상계엄 한 걸 보세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빠진 거 벗어나려고 한 거고요. 철저하게 반정의적 부정의 그다음에 반민주 오직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걸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은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받는 거야. 그 벌을.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걸 고난이라고 하고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뭔 고난이냐고 정말 너무 이게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자를 예수님께 비유를 해가지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광훈 씨도 고난 좀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대가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요. 성경에도요 잘못한 사람은 그 고난에서 처벌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낙 정광훈 씨 잘 들어. 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간음죄도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아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만한 고난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렇게 오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원금 받고 이러면 하면 되겠어요, 진짜로? 정광훈 씨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아니 근데 정광훈이 맞는 말 하나 했던데요. 아마 뭐 예언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세계적 인물이 돼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사형 선고 받을 거 예측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것도 보면 도대체 저자들이 윤석열을 돕자는 건가? 대표적인 게 나경원이잖아요. 헌법 위반을 했어도 그러니까 헌법 위반했다고 지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준비가 됐다는데 듣기 싫어도 한 번만 봐보죠.
That is why he is 세계적인 지도자들은요 allowing such tribulation. 다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 All world-renowned leaders, they 이승만 have been 대통령이 한성 incarcerated. 감옥에 간 거 알아요 몰라요? Do you know that President Syngman Rhee 그렇지? is incarcerated in Hanseong 사형 prison? 선고 받았어. 사형 He was put to a 선고. death sentence. 박정희 대통령이 깜빵 간 거 알아 몰라요? Did you know that President Park Chung-hee was in 사형 선고 prison? 받았다고. 사형 선고. He was also put to a death 그러니까 penalty.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그래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So God uses you as a worldly 아멘. leader. At the minimum, 정강훈 목사는 깜빵 몇 번 갔다 왔어. if you at the minimum get a 문재인 death 그 penalty. 개새끼 때문에 말이야. 그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깜빡한 거지 이놈아. 아니 그 저런 게- 고난 받아야 뭐 인물 된다 하는데 그 고난 본인이나 먼저 받았으면 좋겠네요. 본인도 사형 선고 받고. 저런 게 목사라고 설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저런 걸 또 목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나는 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최근에 정광훈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내진 테러 그 예고 관련된 불안감들이 좀 제보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주말 집회에도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했던, 그러니까 진짜 목사였던 게 분명한 사람까지 나서서 그 사람들이 그 암살 요원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아니 목사가 사람을 암살하는 계획이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판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참고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일부 기독교 이 목사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극우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 정광훈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스웨덴 연구소 인용했던 연구소에서 독재화로 가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선동하고 위기감을 조성해서 그걸로 잘못된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자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욕을 하고 누구를 뭐 해쳐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누군가 우리를 이 공격한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잘못된 힘을 이용해서 뭉치게 만들려고 저런 식의 가짜뉴스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광장에 나서게 됐고 또 일부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런 중계 방송들이 막 KBS 유튜브를 통해서도 막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처구니 없지만 분명히 그 대한민국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좀 뭐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이 나서서 단식 운동도 하고 저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겨내겠죠. 이겨내겠지만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네.